회사에선 이치고 집에선 구박받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늦는다며 잔소리를 듣고 술 냄새 난다며 무시당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지키려 버텼지만 그를 기다린 건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손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잔잔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사연과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서울의 초겨울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는 조용히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한때는 단정히 맨 그 매듭이 자존심이었는데 이젠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정호, 49살. 이 회사에서 20년을 버텼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도 그를 쳐다보는 이는 드물었죠. 모니터 속에는 젊은 직원들의 PPT가 넘쳐났습니다. 그는 그저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 팀이 맡겠습니다. 후배 과장이 던진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해봐. 아, 그리고 부장님, 내일부터 그 회의는 참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정호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퇴근길, 그는 일부러 한 정거장 전에 내렸습니다. 길가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샀어요. 누군가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없었습니다. 집에선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는 캔을 들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눈보다 더 싸늘한 게 가슴 속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집 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와 냉랭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또 술이에요? 냄새 좀 봐요. 애가 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냥 습관처럼 던지는 말이었죠. 오늘은 그냥 한 캔이야. 한 캔, 두 캔, 그게 뭐가 달라요? 냄새는 똑같죠. 그는 말없이 구두를 벗었습니다. 구두 밑창은 닳아 있었고 그 다른 흔적이 그의 인생 같았습니다. 식탁 위엔 냉동식품 포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들은 방 안에서 이어폰을 꽂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그에게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스쳤지만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냉장고 문이 덜컥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가 끝나는 소리 같았어요. 오늘도 늦었네. 왜 그렇게 늦어요? 회의가 길었어. 회의가 매일 그렇게 길어요? 이제 좀 적당히 해요. 애도 크는데 집안일도 좀 봐야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참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젊을 땐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싸우지 않는 게 이기는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안방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창밖에 하얀 김이 입김인지 한숨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의 머릿속엔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첫 월급날, 아내에게 꽃을 건넸던 날, 아들이 태어나던 날, 울며 웃던 그 밤. 그땐 분명히 행복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투명인간이 된 건. 다음 날, 그는 출근길에 커피를 샀습니다. 익숙한 카페였지만 점원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문한 커피를 받아들며 짧게 웃었습니다. 이젠 나도 그냥 평범한 손님이구나. 그 말 속엔 묘한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앞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쓸고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한 부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건강 챙기세요. 요즘 시대엔 체력도 스펙이에요.
그 말에 그는 순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체력이 스펙이라니 인생이 참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자리엔 업무 대신 나이와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로는 점점 그의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퇴근길, 그가 탄 버스는 천천히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창문에 비친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다를까? 그 말이 공중에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가엔 피곤한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그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무심히 웃었어요. 그 웃음엔 체념도 익숙함도 그리고 어딘가 희미한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낯익은 번호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형 나야? 오랜만이지? 형, 그때 그 기획안 기억나?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나지? 왜? 그거 다시 해보자. 형이랑 나 예전처럼. 정호의 눈이 천천히 반짝였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그래, 그거 다시 해보자. 눈이 흩날렸습니다. 그 눈송이 속에서 그의 인생도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꾸게 될 줄은요. 그날 이후 그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불 꺼진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낡은 노트북 화면 속에서 파란 불빛이 깜빡였죠.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손끝이 키보드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 타닥거리는 소리는 마치 심장의 박동 같았어요. 그는 오랜만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아닌, 가족의 요구도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서류 폴더 속엔 과거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벤처붐에 뛰어들며 만들었던 아이디어 노트, 퇴근길 버스 안에서 끄적였던 사업 구상안, 그의 머릿속에선 잊혀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았던 불씨들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형,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예전처럼 밤새워서 기획 짜던 그때 기억나지? 전화기 너머 동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나지? 그땐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잖아. 이번엔 현실적으로 가자. 형이 실무 다뤄주면 나머진 내가 맡을게. 정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노트북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반쯤 다른 키보드, 그리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그래, 나도 이제 나한테 한 번은 기회를 줘야겠지.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손끝이 살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거실 불빛 아래에서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방 문틈 사이로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컴퓨터예요? 내일 출근해야죠. 이제 좀 자요. 당신 나이도 생각해야지. 그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스며들자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그 공기 속엔 젊은 날의 냄새가 묻어 있었어요. 무모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써봐야지.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새로운 인생의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도 그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셔츠를 다림질했고 구두를 광냈어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선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사직서 양식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인사팀에서 배포했을 때 무심코 챙겨두었던 종이었죠.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덮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종이를 꺼낼 날이 올 거라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다시 새벽이 깊어갈 무렵 그는 동창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프로젝트명 새벽의 시작. 테마 사람의 가능성은 나이에 갇히지 않는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우스를 놓은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다시 태어나는 사람처럼 숨이 고르게 정리됐습니다. 며칠 후, 그는 동창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회색 벽지에 낡은 책상 2개, 노트북 2대. 하지만 그 좁은 공간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넓게 느껴졌습니다. 형, 이게 진짜 다시 시작이야. 이번엔 실패해도 후회 없을 거야. 그래. 이제 실패라는 말도 두렵지 않아.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수년간 보지 못했던 진짜 정호의 웃음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마다 삶의 흔적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리를 대신한 후배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상사는 여전히 냉정했죠. 그러나 정호는 더 이상 그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회사 밖의 세상에서 자신을 다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그의 집 창문에 불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내는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퇴근하면 쉬어야죠. 돈은 벌어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쉬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그 한마디에 아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날 새벽 그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향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내일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거래처를 만나러 갑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손에 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그의 인생이 다시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창문 앞에 섰습니다.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다시 살아보자. 그 말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며 그의 마음속에서 잊혔던 불이 완전히 켜졌습니다. 눈가에 맺힌 피곤함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희미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심이 훗날 그의 가족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거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속도보다 그의 생각이 변하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이제는 출근길의 버스 대신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걷는 길이 그의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노트북을 열고 작은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밤을 맞이했어요.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빛이 사무실 책상 위를 비췄습니다. 그는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펜을 돌렸습니다. 사업 계획서라는 제목 아래 삶의 2번째 도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단어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닌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형, 오늘 계약서 초안 나왔어. 동창의 목소리가 사무실 문을 열며 들려왔습니다. 벌써? 생각보다 빠르네. 형이 밤새 수정한 덕분이지. 이번엔 느낌 좋아. 그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 속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실감이 담겨 있었죠. 그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오며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향기가 낡은 책상, 오래된 노트북, 그리고 그의 인생까지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미팅이 열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낯선 정장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한정호 대표님, 직접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반갑습니다. 그는 아직 대표님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가 어색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밑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회의는 길었지만 대화는 매끄러웠습니다. 그의 경험과 연륜이 수십 페이지의 자료보다 더 설득력 있게 작용했죠. 회의가 끝나자 상대방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보죠. 그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가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의 온도 같았거든요. 그날 밤
그는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빈 커피잔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깜빡였어요.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그러나 행복은 늘 조용히, 그리고 너무 짧게 머무릅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새로운 일 시작했잖아. 잘 되고 있어. 잘 되면 뭐해요? 당신 얼굴이 점점 피곤해 보이는데. 그녀의 말엔 걱정보단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명품 매장이 찍힌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건 뭐야? 당신이 일 잘 된다면서. 나도 좀 나답게 살아보려는 거지. 그는 잠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엔 미묘한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겁게 들리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그는 다시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현실이 되자 가족들의 관심은 오직 돈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이참에 차도 바꾸자. 애 대학 등록금 걱정도 이제 없겠네. 이 정도면 우리도 좀 즐겨야지.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고마움보다 피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성공이 누군가에겐 단지 지갑의 두께일 뿐이라는 걸요. 며칠 후 회사 창립 첫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직원들, 그 웃음 속엔 순수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형, 오늘은 좀 즐겨요. 그래야겠지. 그는 잔을 들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을까? 집에 돌아온 그는 조용히 거실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엔 가족이 남긴 카드 영수증이 몇 장 놓여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그는 그 종이 조각들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한 장을 찢었습니다. 종이에 찢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길게 퍼졌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돈으로 채운 행복은 결국 비어 있구나. 그의 눈가엔 고요한 피로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는 단순한 노동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의미를 잃은 삶의 피로였죠.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얀 석고 조명 아래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기계가 된 걸까?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들어온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 용돈 좀 올려줘요. 요즘 물가 올랐잖아요. 그래, 내일 통장 확인해보고. 아, 엄마한테 말해도 되는데. 그냥 아빠가 빨리 해줘요. 그 말이 끝나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감정도 사치구나. 며칠 후 그는 회사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 위를 스쳐갔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텅 빈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동창이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 무슨 생각해요? 그냥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바빴을까? 잘 나가는 게 바쁜 거지. 그래, 잘 나가면 뭐하냐?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데. 그 말에 동창은 잠시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창밖의 도시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마음엔 그 노을빛보다 더 짙은 어둠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집 앞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창업을 결심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맥주, 그때의 하늘, 그때의 설렘. 모두 그대로인데 달라진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인생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궤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의 일상은 바쁘게 흘렀습니다. 새로운 계약, 늘어나는 거래처,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울려댔어요. 그의 이름이 회의실에서, 미디어, 기사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출근 전 양복을 다림질했고 출근길엔 어깨가 조금 더 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웃었고 그의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에 존중이라는 단어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균형을 맞추려는 법이죠. 그가 오를수록 다른 한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쪽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약속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엔 반쯤 식은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엔 배달음식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흔적은 이제 냉장고 속 음식으로만 남아 있었죠. 그가 신발을 벗자마자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당신, 오늘도 이렇게 늦어요? 회의가 늦게 끝났어. 계약 마무리라서. 그 계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보다? 그의 입술이 말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 일만 끝나면 다 나아질 거야. 그 말 벌써 몇 번째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이제는 피로처럼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체념이 스며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에 아내는 짧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요. 가족보다 일이 먼저죠. 그녀의 웃음 속엔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컵을 든 채 천천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소파, 켜지지 않은 스탠드,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엔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맞이하는 자리였죠. 회의실 안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매만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응. 오늘이 분기 고비니까 실수 없이 가자. 그는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손에 든 리모컨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눈빛과 깊은 목소리는 한때 잊혔던 리더의 기운을 되찾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투자자가 다가왔습니다. 한 대표님,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전 이 일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투자자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정호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드디어 결실을 맺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업자, 즉 오랜 친구의 얼굴에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은 정호는 우연히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래 정산 내역. 그 안엔 보지 못했던 계좌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천천히 입술을 눌렀습니다. 설마.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그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혼잣말했습니다. 신뢰를 다루는 일이라 했지.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 다음 날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동업자 이수연은 여느 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형, 어제 발표 최고였어요. 투자자들도 완전 반했잖아요. 그래, 수고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수연이 회사 자금을 일부 빼돌리고 있던 겁니다. 그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요즘 회사 정산 이상하더라. 그 순간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 그건 괜찮아. 그냥 솔직히 말해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 나도 사정이 있었어. 잠깐만 쓰려고 했던 건데. 정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습니다. 밖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로 널 고발하진 않겠다. 형, 정말 미안해. 대신 여기까진 같이 못 가겠지.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정호의 눈엔 서늘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렸고 거리의 불빛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을수록 아프고 그래도 믿어야 산다더니 나는 이제 모르겠다. 그의 한숨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지켜온 신뢰와 우정이 눈송이처럼 녹아 사라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두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아픈 균열이었습니다. 겨울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낮았고 사람들의 어깨엔 코트 대신 피로가 내려앉았어요. 정호는 한동안 회사를 쉬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였지만 그곳은 이제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죠. 문서철마다 남은 이수연의 흔적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접듯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마지막 서류를 접을 때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건 언제나 한순간이었어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이었나? 그는 그날로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직원들에게 짧게 말했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여전히 좋은 리더였어요. 그 말에 정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감사보다 미안함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때는 회사의 간판이 자랑스러웠지만 이제 그 간판이 더 이상 자신의 이름 같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가방 안에는 노트북 한 대와 계약서 사본 몇 장뿐이었죠. 그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그를 맞았습니다. 향수, 음식,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였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 표정엔 피곤보다 짜증이 먼저 깃들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오늘부로 다 정리했어. 정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회사 문 닫았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를? 사람을 믿었는데 틀렸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늘 그래요. 시작은 요란한데 끝은 조용하지.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나도 인간이야.
나도 지치고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 근데 그건 가족 탓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한다더니 결국 당신을 위해서였잖아요. 그녀의 말은 정확했지만 잔인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지. 그의 말끝에 담긴 체념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 문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부부, 웃음이 가득한 얼굴들, 그 속의 자신은 지금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사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땐 참 순했지. 욕심도 명예도 몰랐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정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이 아닌 방황의 길이었죠. 버스를 타고 낯선 거리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세상은 전혀 달라 보였어요. 그는 종일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며 손수레를 끄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의 표정에는 피로와 동시에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쥐고 살았구나. 그날 저녁, 그는 오래전 친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호야, 요즘 괜찮냐? 괜찮지 않아? 그럼 괜찮아질 때까지 쉬어. 돈이 문제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문제야. 짧은 통화가 끝나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운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던 한 장면. 몇 달 전 투자자가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대표님, 당신 같은 사람은 꼭 다시 일어납니다. 그 말이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가족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고 아들은 이어폰을 낀 채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저 얼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젠 모르겠다. 그는 거실 불을 끄지 않고 앉았습니다. 창밖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힐 때마다 그의 기억이 하나씩 깨져내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은행.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통화를 받았습니다. 한정호 고객님, 담보대출 상환 기한이. 그는 아무 말 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망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어슴풀에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닿자 그는 오랜만에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나잖아.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돈도 명예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 피어나는 그의 두 번째 인생의 새벽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정호는 눈을 떴습니다. 한밤중 내리던 눈이 멎고 유리창엔 얼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은 쿵쿵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낡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에게는 모든 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 웃는 얼굴들, 거실의 화분, 그 모든 게 마치 어제의 세상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코트, 오래된 가죽 가방, 그 안에 여권과 낡은 노트 한 권을 넣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젊은 시절 적어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나답게 살 것이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언젠가가 오늘이겠지.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또 어딜 가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게 대답했죠. 잠깐 나 좀 찾으러 가요. 찾으러요? 뭘요? 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잃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엔 후회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할 만큼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손이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낯설고도 슬펐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묘한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식탁 위에 남겨진 쪽지가 들려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제 나도 나를 좀 살아보려고요. 그녀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로 문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눈 위를 밟는 소리가 마치 긴 세월의 무게를 지우듯 사라졌습니다. 정호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매표소 앞엔 새벽 손님들이 몇 명 서 있었죠. 그는 종이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장이요. 그냥 아무데로나 가는 거요. 영무원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목적지 없이요? 예. 어디든 상관없어요. 다만 조용한 곳이면 좋겠네요. 그는 표를 받아들고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들어왔고 차창에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이내 산등성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달릴수록 마음속의 무게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듯 했어요.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 한참 낯설었는데 이제야 좀 알겠네. 그 말에 스스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눈물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기차는 3시간쯤 달려 조용한 시골역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햇살이 비쳤고 그 햇살이 눈밭 위에 반짝이며 흩어졌습니다. 그는 작은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70대 노인이었죠. 방 하나 있습니까? 있지요. 도시 사람 같네요. 도시 이제 그리울 것도 없네요. 그 말에 노인은 웃었습니다. 도망친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결국은 다 돌아가더라고요. 정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글쎄요. 이번엔 모르겠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난로가 타닥타닥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묘하게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사진 한 장. 가족 사진이었죠.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의 꿈속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호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자신에게 건네던 위로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론 새들이 날아다녔고 산속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 제1장 나를 다시 시작한다. 그는 잠시 멈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모든 실패와 상처를 덮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지만 그는 한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고 다시 울리고 결국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젠 나 없이도 잘 살 거야. 그 말이 슬픔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는 편안했습니다. 무엇에도 기대지 않는 평온함, 그건 처음 느껴보는 자유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근처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낯선 손님으로 맞이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도시에서 왔어요? 예. 잠시 쉬러요. 그럼 많이 먹어요.
세상살이도 힘든데 배라도 채워야지.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젠 누구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나. 그 말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지나도 정호는 여전히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충만했습니다. 아침엔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낮엔 마을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밤이면 혼자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긴장된 표정 대신 묘하게 여유롭고 단단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낮았지만 안정감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서울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는 이제 부장님도 대표님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상사도 누구의 남편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마을회관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 아저씨, 오늘은 왜 저녁 안 가요? 글 좀 쓰다가 가려고요. 그리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 안 쓰던데. 그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야 비로소 쓸 수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비워지니까.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마음 비운 사람이 제일 부자죠.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 단순한 말이 지난 세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공방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조금 섞여 있었고 표정엔 피로와 후회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시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살아 있었어요? 그냥요. 매일 밥 먹고, 일하고, 자고 그게 전부예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미안해요. 왜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나는 당신을 돈 버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정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나도 그때는 가족을 핑계로 나 자신을 잊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에 수십 년의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은요? 잘 지내요.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당신을 찾겠대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네요. 그래요? 이제 진짜 편해 보여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서야 알았어요.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며 사는 거라는 걸.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고 그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란 그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아빠. 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세월의 오해와 침묵이 그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아, 아빠 미안해요. 괜찮아. 아빠도 미안하다. 두 사람의 눈가에 동시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 짧지만 단단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쌓였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아빠,
엄마랑 같이 돌아가요. 집 비워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고맙다. 근데 이제 나는 여기가 집이야. 여기서 혼자 살 거예요? 혼자는 아니야. 이제 내 마음이랑 같이 살아.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엔 슬픔보다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다시 봤습니다. 그토록 작아 보이던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커 보였습니다.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네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늦게 철든 사람일 뿐이에요. 세 사람은 그날 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밥상, 따뜻한 국물, 김치 한 조각, 그리고 침묵 속 웃음. 그 순간 어떤 말보다 깊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아들과 아내는 마을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미워했던 마음도, 미안했던 마음도 다 흘러갔어. 그 말에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마치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잘했어요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네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공방 안의 공기는 맑았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새벽에 잠이 들었지만 마음은 맑았습니다. 지난밤 가족들과의 재회가 그의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리고 있었죠. 그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남긴 글씨였습니다. 당신, 이제야 진짜 웃네요. 고맙습니다. 그는 메모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공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에 빛나는 눈밭, 멀리 산 너머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만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의 하루를 살아야지.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그는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향이 퍼졌고 그 향기 속에서 그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이제는 전혀 다른 형태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재 조각을 깎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성과를 쫓았고 지금은 숨을 따라가네. 오전이 지나자 마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뭐 만들어요? 새 모이통이요. 이건 그냥 나무 같지만 새들한텐 집이 되죠. 우리도 만들어 볼래요. 그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나무 위를 더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공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해질 무렵 그는 잠시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하고 어딘가 쓸쓸한 빛. 그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다. 더는 증명할 것도 잃을 것도 없네. 그의 목소리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눈가의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마치 세월의 손길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자신에게 말을 걸듯 말했습니다. 정호야, 수고했다. 많이 버텼고 많이 잃었지만 결국 넌 내 자신을 지켰다.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하게 풀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그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작은 마을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젊은 날엔 회사에서, 가정에서 제 자리를 잃었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품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일이라는 걸요. 오늘 제 삶은 참 고요하고 좋습니다. 잠시 후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읽은 사연의 주인공께 우리 모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쯤 멈추고 돌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선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에 닿자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내 것 같아요. 그의 말은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송이 하나가 창문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눈송이를 바라보다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슬픔도 외로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전한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그의 마지막 하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 가사가 흘러나오자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아름답다. 창밖으로 밤눈이 고요히 쌓였습니다. 그의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그를 품었고 그는 마침내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정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 자유로 사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고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아니면 사이다 같은 반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